손님, 계산은 128만 원입니다. 아들이 슬쩍 저를 쳐다봅니다. 며느리는 냅킨으로 입술을 닦으며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나 그랬듯 빨리 돈을 내라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아들 부부를 식당에 두고 나왔습니다. 68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마트에서 할인 채소를 고르고 난방비 아끼려고 내복을 껴입으면서 아들에게는 수십만 원짜리 고기를 사줬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고독에서 도망치기 위한 거래였어요. 그날 저는 마법 카드이기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만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과연 아들과 며느리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디로 떠난 걸까요? 이번 사연에서는 돈줄 취급받던 어머니가 가족을 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과 행복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손님, 계산은 128만 원입니다. 점원의 목소리가 고급 한우 전문점의 조용한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긴 최고급 한우의 잔해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기름기 번들거리는 접시들, 구겨진 냅킨들, 빈 소주병 3개. 그 한가운데 계산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68살 김순자는 아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민준이 슬쩍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며느리 유진도 냅킨으로 입술을 닦으며 태연하게 앉아 있었죠. 손자 도윤은 휴대폰 게임에 빠져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순자가 계산하는 게 이 세상의 절대적인 법칙인 것처럼. 순자는 천천히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가 묘하게 크게 울렸어요. 엄마, 왜 그래? 빨리 내. 우리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된다고. 민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유진이 눈살을 찌푸리며 시계를 봤어요. 순자는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이 가족을 위해서라면 노후 자금 따위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내 전부를 줘도 좋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민준아, 너 오늘도 지갑 깜빡했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 무슨 소리야? 항상 엄마가 냈잖아. 아니, 오늘은 안 낼 거야. 뭐라고? 나는 그냥 네 돈줄이잖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유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윤만 여전히 게임에 빠져 있었죠.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아들 부부를 남겨둔 채 출구로 향했어요. 엄마, 잠깐만. 엄마. 뒤에서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무거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거 무전 취식이에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순자는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흘러가는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쓸었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68회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해방감이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목을 조이던 보이지 않는 손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택시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그 물줄기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은 68살 김순자가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의 모욕, 그걸로 끝났을까요? 이야기는 그날 밤이 있기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8살 김순자는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었어요. 3년 전 남편 병철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넓은 집은 늘 고요했습니다. 아침 6시 순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거실에 모셔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하루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중얼거리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아침 식사는 식빵 한 장에 얇게 바른 버터와 커피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연금과 남편이 남긴 적은 저축을 조금씩 꺼내 쓰는 생활이었어요. 화려할 리가 없었죠. 마트에서는 마감 할인 스티커가 붙은 채소를 망설임 없이 집어들었습니다. 보일러는 최저 온도로만 틀었어요.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려고 내복 위에 옷을 껴입었습니다. 마치 달마 인형 같은 모습으로 하루를 보냈죠. 전기세 아끼려고 낮에는 불도 켜지 않았어요. 반찬은 세 끼를 먹어도 남을 만큼 아껴 먹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순자를 칭찬했어요. 순자 씨는 참 대단해. 혼자서도 의젓하게 잘 사시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이 수시로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문득 눈이 떠지면 천장만 바라보다 새벽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한 달에 한 번 아들 가족이 방문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아들 민주는 40살, 며느리 유지는 35살, 손자 도유는 올해 7살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면 도윤이 달려와 안겼어요. 그 작은 온기를 느끼는 순간만이 순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물들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문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식사비와 외출 경비를 순자가 전부 부담해야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번 달 차 할부금이 빠듯해서. 민주는 늘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도윤이가 꼭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요. 유진도 당연하다는 듯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부부를 돕는 게 부모된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고맙다는 인사라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와 지금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엄격했던 남편 앞에서 허리를 고추 세우던 민주는 어머니 혼자가 되자 어딘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말투도 눈빛도 자세도요. 달력에 적힌 가족 식사 날짜를 볼 때마다 순자는 가슴이 설렜어요. 하지만 동시에 통장 잔고가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도 순자는 은행 ATM 앞에 서 있었어요. 새 지폐를 뽑아 봉투에 넣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돈은 저 세상에 못 가져가는 거니까. 그 말이 진심인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인지 순자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위화감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가시처럼 조금씩 순자의 마음에 박혀갔어요. 반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회전초밥 어때요? 도윤이가 초밥 좋아하잖아요. 유진이 제안했어요. 순자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회전초밥이면 부담이 좀 덜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유진은 터치 화면을 연타하기 시작했어요. 레일 위를 도는 접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도윤아, 참치 대뱃살 먹을까? 성게알도 시킬게. 주문 전용 고급 메뉴만 골랐어요. 한 접시에 5,000원, 8,000원, 12,000원. 금색 테두리 접시가 테이블 위에 쌓여갔습니다. 엄마, 나 맥주 한 잔 해도 되지? 민준도 눈치 없이 추가 주문을 했어요. 그들은 단 한 번도 가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은 당연히 순자의 몫이었으니까요. 유진이 순자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님은 뭐 드실 거예요?
계란초밥이나 오이초밥 맛있는데 자기들은 참치 대뱃살을 먹으면서 시어머니에게는 제일 싼 메뉴를 권했습니다. 아기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무신경한 것이겠죠. 하지만 그 무신경함이 순자의 마음을 사포로 긁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계산서에는 회전초밥집이라고 믿기 힘든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18만 원.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잘 먹었다. 역시 초밥은 맛있어. 민준이 이쑤시개를 물고 가게를 나섰어요. 유진은 고개만 까딱하고는 도윤 손을 잡고 앞서 걸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도윤이 뒤돌아보며 인사했어요.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득 자신이 할머니가 아니라 스폰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손자 도윤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책가방을 사주겠다고 했을 때였어요. 어머님 마음은 감사한데요. 책가방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주시기로 했거든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학습 책상 사는데 보태려고요. 순자는 조금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귀여운 손자를 위한 거니까. 1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책상을 샀다는 얘기도 사진 한 장도 오지 않았어요. 며칠 뒤 민준의 SNS를 보다가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새 골프채를 자랑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새 드라이버 구입, 이번 달 임시 수입에 감사. 임시 수입. 순자가 아끼고 아껴서 모은 100만 원이 아들의 골프채로 바뀐 거였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따지면 잔소리꾼 시어머니가 되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까봐 그 두려움이 입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돈으로 가족의 사랑을 사고 있었어요. 그게 가짜라는 걸 어렴풋이 알면서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모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부는 저녁이었어요. 손자 도윤의 7번째 생일을 축하한다며 아들 부부가 연락해 왔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 한우 전문점 명가원을 예약해달라고 했어요. 순자는 군말 없이 예약을 잡았습니다. 명가원은 재즈가 흐르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식당이었어요. 접대나 데이트용으로 쓰이는 곳이었죠. 순자 같은 가족 손님은 드물었습니다. 우와, 대박. 고기가 반짝반짝해. 도윤이 눈을 빛내며 소리쳤어요. 순자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오늘은 도윤이 생일이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 순자가 말하자 유진이 메뉴판을 펼쳤어요. 망설임 없이 가장 비싼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특선 한우 모듬 2개요. 꽃등심이랑 채끝살도 인원수대로 주세요. 점원이 주문을 받아 적었어요. 순자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 연금의 절반이 한 끼에 사라지는 금액이었어요. 위장이 쓰렸지만 웃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엄마, 여기 맥주 진짜 맛있다. 나 한 병 더 시켜도 되지? 민주는 기분 좋게 맥주를 마셨어요. 유진은 음식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순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순자는 그저 익어가는 고기를 뒤집는 역할이었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때 도윤이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주워줄게. 순자가 몸을 숙여 테이블 밑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운 테이블 아래에서 포크를 집으려는 순간 위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안 해도 돼? 엄청 비싼 고기잖아. 순자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유진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쉿, 괜찮아.
할머니는 마법 카드거든. 마법 카드? 응. 밥이 나오는 마법 카드야. 도윤이는 그냥 맛있다고 웃으면 돼. 그러면 카드 계속 쓸 수 있어. 순자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심장을 차가운 손이 움켜쥐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구나. 할머니가 카드구나. 신기하다. 도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아들은 뭐라고 할까? 혹시 며느리를 꾸짖어 주지 않을까? 순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진이 말 잘하네. 뭐, 엄마도 손자 좋아하는 거 보면 본전 뽑는 거지. 윈윈이야, 윈윈. 민준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순자가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참음이라는 이름의 실이었어요. 순자는 천천히 테이블 밑에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포크 대신 차가운 분노가 쥐어져 있었어요.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속에 있던 따스한 것이 급속히 식어 굳어갔어요. 대신 검고 무거운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순자는 벌거벗은 임금님이었어요.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은 순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고 있으면 돈을 뱉어내는 편리한 기계였을 뿐이에요. 테이블 밑에서 올라온 순자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빨개요. 술 드셨어요? 유진이 태평하게 물었어요. 아니, 취한 게 아니라 눈이 떠진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민준과 유진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곧 알게 되겠지만요. 그리고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128만 원.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부부를 두고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 거세졌습니다. 현관문을 닫자 익숙한 정막이 순자를 맞았어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순자는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날 밤 순자는 불도 켜지 않고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쁘다. 며느리가 나쁘다. 손자의 말이 잔인하다. 남을 탓하기는 쉬웠어요. 하지만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뼛속까지 스미는 외로움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지갑을 열었습니다. 돈을 내면 아들이 찾아왔어요.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자는 사랑을 사려고 했던 거예요. 마트에서 할인 상품을 골라 몇백 원을 아끼면서 자신은 해진 속옷을 입으면서 아들에게는 수십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것은 친절이 아니었어요. 고독에서 도망치기 위한 거래였습니다. 베개에 눈물이 스며들었어요. 분함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한심한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요? 영정 속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순자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마법 카드.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카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일까? 주인이 죽을 때까지? 아니면 잔액이 바닥날 때까지?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다 죽으면 뭐가 남을까? 돈 뜯기고 무시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받은 기억뿐일까? 창밖에서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어요.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텅 빈 정막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전화기에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게 왔고 음성 메시지가 10건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거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엄마, 이게 뭐야? 가게에서 경찰 부른다고 해서 큰일 날 뻔했잖아. 장인어른한테 머리 숙여서
겨우 돈 빌려 계산했다고. 우리 체면이 뭐가 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엄마 듣고 있어? 다음 달 차 검사비 엄마가 내주기로 했잖아. 어떻게 할 건데? 걱정의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체면과 돈 걱정뿐이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순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련이 완전히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크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아픔을 느끼는 신경마저 타버린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간 순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연락은 모두 무시했어요. 초인종이 울려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오후였어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광고 전단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꿈의 호화 크루즈로 떠나는 세계 일주 여행. 평소라면 나와는 상관없다며 쓰레기통에 버렸을 전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표지에 실린 새파란 바다가 눈에 박혔습니다. 데크에서 여유롭게 웃고 있는 노부부 사진도요. 좋겠다. 저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어요. 문득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둘이서 배여행을 하자고 했었죠. 남편이 쓰러지면서 그 꿈은 이루지 못한 채 사라졌어요. 순자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코트를 걸쳤습니다. 동네 상가에 있는 작은 여행사 미래여행사 앞에 멈춰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형형색색의 팸플릿이 보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카운터 뒤에서 은발의 여직원이 일어났습니다. 명찰에는 정미경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밝은 스카프를 두른 그녀는 또래로 보였지만 눈빛이 유난히 생기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행 상담이세요? 아, 네. 그냥 구경만 하러요. 순자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정미경이 순자의 손에 들린 크루즈 전단을 보더니 눈을 빛냈습니다. 어머, 그 크루즈요? 저 작년에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8회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정미경이 따뜻한 미소로 자리를 권했습니다. 순자는 어색하게 앉았어요. 혼자서 다녀오셨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고요.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 부르자니 신경 쓰여서 혼자 갔어요. 정미경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무섭고 외로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어요. 정미경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배 위에서는요, 아무도 저를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라고 안 불러요. 그냥 정미경 씨, 한 사람의 여성으로 대해주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좋던지. 순자의 가슴이 찔렸어요. 한 사람의 여성으로 대접받는다. 지금의 순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미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싸지는 않아요. 근데요, 손님. 남은 인생 생각했을 때 돈이랑 추억이랑 어느 쪽을 저 세상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금까지 뭘 위해 돈을 모아왔던가. 아들을 위해서, 만약을 위해서. 그 만약은 대체 언제 오는 건가? 자신이 죽고 남은 돈을 아들이 탕진하는 것. 그게 바라던 결말인가?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절약해왔어요. 제 일은 늘 뒷전이었고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본심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정미경은 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러셨으면 이미 충분히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벌 안 받아요. 아니, 살아야죠. 가슴속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이제 됐다는 허락을 받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팸플릿을 꽉 쥐었어요. 정미경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미경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퍼주다가 정신 차려보니 통장은 바닥이고 자식들은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끊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자식들이 난리를 쳤지만 결국 적응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때요? 훨씬 나아요. 오히려 자식들이 저를 함부로 안 해요. 돈 안 주니까 볼 일이 없나 싶었는데 지금은 진짜 저를 보러 와요. 순자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미경의 표정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순자는 여행사를 나섰어요. 손에는 크루즈 팸플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순자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팸플릿을 펼쳐보고 접고 다시 펼쳤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고민하는 이유가 돈이 아니라 죄책감이라는 걸요. 자식에게 쓸 돈을 내가 써도 되는 걸까? 그 생각이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정미경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고 했죠. 순자는 마음을 굳혔어요. 다시 미래 여행사를 찾았습니다. 정미경이 반갑게 맞았어요. 이 크루즈 제일 좋은 방으로 예약해 주세요. 순자의 입에서 나온 말에 자신이 제일 놀랐습니다. 통장에는 아들 집 전세 보증금을 보태주려고 모아둔 정기예금이 있었어요. 5천만 원. 그 돈을 전부 자신을 위해 쓰기로 한 거였습니다. 정미경이 환하게 웃었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여행사를 나섰을 때 거리 풍경이 전보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겨울 공기 속에 봄 냄새가 살짝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순자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권을 갱신하러 구청에 갔어요. 크루즈에서 입을 옷을 고르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영어 회화 앱을 깔아서 틈틈이 따라했어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어요. 백화점 여성복 매장에서 밝은 하늘색 원피스를 입어봤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지친 노인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눈을 빛내는 한 사람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점원이 말했어요.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비싼 옷을 샀습니다. 정미경이 틈틈이 연락을 해왔어요. 배 안에서 꼭 가봐야 할 장소, 뷔페에서 맛있는 메뉴, 일출을 보기 좋은 데크 위치. 혼자 가도 외롭지 않을 거라고, 배 위에서 친구가 생길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순자는 정미경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설렘을 키워갔어요. 출발일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8회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여행이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순자로서 떠나는 여정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꺼내 먼지를 털었어요. 30년 전 남편과 신혼여행 갈 때 썼던 가방이었습니다. 여보, 나 드디어 배 타러 가요. 우리 못 지킨 약속, 이제 지키러 가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출발 열흘 전 순자는 다시 미래 여행사를 찾았습니다. 최종 서류를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였어요. 정미경이 반갑게 맞으며 커피를 내왔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족들은 여행 가시는 거 아세요? 정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말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서.
정미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정미경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 크루즈를 예약했을 때 아들과 딸이 펄쩍 뛰었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면 손주 학원비 보태달라고. 나이 들어서 무슨 해외여행이냐고. 근데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은 없었다고. 이제는 내 차례라고 했죠. 아들과 딸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미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행 다녀온 뒤로 오히려 관계가 나아졌어요. 자식들이 저를 다시 보게 된 거죠. 돈 주는 기계가 아니라 자기 인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정미경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미덕인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돼요. 아니, 살아야 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역할만 해왔지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정미경의 말 한마디가 순자의 마음속 마지막 벽을 허물었어요. 잔금 결제서에 서명하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확신했어요. 이 선택이 옳다는 걸. 여행사를 나서는데 정미경이 불렀습니다. 순자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부산항에서 봐요. 제가 배웅 나갈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68배 새로 생긴 친구가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순자는 몰랐어요. 폭풍이 오기 전에 하늘이 가장 맑다는 것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순자가 호화 크루즈 여행을 간다는 이야기가 동네에 돌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마주친 이웃이 축하한다며 말을 건넸고 경로당 친구가 부럽다며 전화를 해왔습니다. 순자는 어디서 새어나갔는지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준과 유진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호화 크루즈가 뭐야?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민준이 대뜸 물었어요. 그런 돈 있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없다고 했어?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도윤이 학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어머님은 자기 놀러 가실 거예요? 손자보다 본인 유흥이 더 중요해요? 순자는 두 사람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예전 같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오히려 냉정하게 상황이 보였습니다. 여행 취소해. 그 돈으로 우리 전세 보증금 보태줘.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사 가려는데 돈이 모자라. 어차피 엄마 돈 아니야? 결국 우리한테 올 돈이잖아. 유진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어차피 상속받을 건데 미리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순자는 소름이 돋았어요. 아직 살아있는 어머니 앞에서 상속 이야기를 하다니. 눈앞에 두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대답해. 왜 가만히 있어? 민준이 다그쳤어요. 순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유진이 한술 더 떴습니다. 이 집도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우리 거잖아요. 지금 팔아서 나눠요. 그게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순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피곤하니까 오늘은 가. 나중에 얘기하자. 순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엄마, 대화 안 끝났어. 끝났어. 순자는 문을 닫았어요. 민준이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러면 안 돼. 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들렸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순자는 등을 문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순자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민준이 밖에서 소리쳤어요. 문 열어. 얘기 안 끝났다고. 유진도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러실 거면 앞으로 도윤이 얼굴 못 볼 줄 아세요. 손자를 볼모로 삼는 협박이었어요. 순자는 등을 문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할머니 왔어요. 달려오던 작은 발소리. 따뜻한 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던 아이. 마법 카드라는 말을 한 건 아이가 아니라 어른들이었습니다. 도윤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정말 다시는 손자를 못 보게 되는 건 아닐까? 불안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새벽녘에 일어나 통장을 펼쳐봤어요. 크루즈 비용으로 대부분 빠져나간 잔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은 돈으로 몇 달은 버틸 수 있었지만 여유롭지는 않았어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아들 말대로 결국 자식에게 갈 돈을 혼자 쓰는 이기적인 행동일까? 손자와의 관계를 끊어가면서까지 여행을 가야 하는 걸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침이 되자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 있어. 법적으로 부양 의무 따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 받았어.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자식이 어머니를 법으로 협박하다니. 곧이어 유진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이상하시다고 주변에 말할 거예요. 치매 초기 증상 같다고요. 그래야 재산 관리를 저희가 맡을 수 있으니까요. 순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정말 내 아들인가? 이게 정말 내가 키운 가족인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68회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어요. 해가 지고 방이 어두워져도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영정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순자는 기어가듯 영정 앞으로 다가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오늘따라 유난히 슬퍼 보였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고 방안이 어두워져도 불을 켜지 않았어요. 남편의 영정 사진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짚었어요. 민준을 낳고 키우던 시절, 남편과 함께 고생하던 날들, 아들이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던 순간들, 모든 게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은 늘 뒷전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민준이 잘 되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 재산을 뺏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걸까?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아이였는데 모른 척했던 걸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미경이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순자 씨,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정미경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울컥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협박, 며느리의 음해, 계획, 손자를 볼모로 한 위협까지. 정미경은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취소하실 거예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뭐가 달라져요? 돈을 주면 아들이 변할까요? 다시 마법 카드가 되고 싶으세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미경의 말이 맞았어요. 여기서 물러서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뿐이었어요. 돈 뜯기고 무시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받는 삶으로. 진짜 사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순자 씨가 돈을 안 줘도 찾아오는 게 진짜 가족이에요. 지금 아들이 보여주는 게 진짜 모습이에요. 정미경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순자는 영정 속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남편도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진짜 끝낼 때가 됐습니다. 순자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 무렵 마음이 정리되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의 68살 여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어젯밤과 달랐습니다. 흔들림 없이 단단했어요. 아침 일찍 정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행 취소 안 해요. 예정대로 갈게요. 정미경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목소리에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마웠어요. 흔들릴 때 붙잡아준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날 오전 순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정기예금 해지 절차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현금을 인출했어요. 금액이 크시네요. 어디에 쓰실 거예요?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제 인생에 쓸 돈이에요. 순자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일에 쓰시길 바랄게요. 오후에는 동사무소에 들러 위임장 관련 서류를 떼어뒀습니다. 정미경이 조언해 준 거였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준비를 한 거였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새로 산 하늘색 원피스, 편한 운동화, 남편과 찍은 오래된 사진 한 장, 여행 가방에 하나씩 넣을 때마다 마음이 설렜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이제 떠날게요. 기다려주세요. 돌아와서 이야기해 줄게요. 그날 저녁 정미경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부산항에서 봐요. 배웅 나갈게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68배 새로 생긴 친구가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이. 밤이 깊어지자 순자는 편지를 썼어요.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긴 말은 필요 없었어요. 써야 할 말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펜을 놓았을 때 마음이 후련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아니,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어요. 출발 전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준과 유진이 또 찾아온 거였어요. 순자는 이번에는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분노와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 줄게. 여행 취소하면 없던 일로 할게.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이 거들었어요. 어머님도 나이 들면 결국 우리 손에 달린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협박이었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예전 같으면 무릎이 떨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눈앞에 두 사람이 떼쓰는 아이들처럼 보였습니다. 순자가 입을 열었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행은 예정대로 가. 뭐?
돌아오면 이 집 팔 거야. 그 돈으로 요양원 들어갈 생각이야. 너희한테 남길 유산은 없어. 민준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어요. 유진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베풀었어. 근데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지. 고마워하기는커녕 마법 카드라고 비웃었잖아. 그 말 테이블 밑에서 다 들었어.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유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순자는 담담하게 선언했어요. 마법 카드는 유효기간이 끝났어. 이제 못 써. 엄마, 그게 무슨.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분노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상쾌한 결의만 있을 뿐이었어요. 민준이 무슨 말을 더 하려 했지만 순자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도윤이한테는 할머니가 마법사 수행 떠났다고 전해줘. 그리고 편지 한 통을 민준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건 나중에 읽어. 지금은 말고. 문을 닫았어요. 찰칵 자물쇠 잠그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이 문틈으로 보였어요. 순자는 돌아서서 여행 가방을 끌어당겼습니다. 내일이면 떠납니다.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68회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마법 카드는 영원히 만료되었습니다. 출발하는 아침,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에는 거대한 하얀 크루즈선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끝없이 펼쳐진 바다. 순자는 여행 가방을 끌고 터미널 안으로 들어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8회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여행이었어요. 입구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정미경이었어요. 약속대로 배웅을 나온 거였습니다. 순자는 반가움에 발걸음을 빨리 했어요. 정말 멋져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어요. 정미경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미경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배 안에서 쓸 수 있는 쿠폰과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김순자 씨의 시간입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었어요. 순자는 정미경과 포옹을 나눈 뒤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정미경이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순자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돌아오면 꼭 다시 만나자고,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배에 올라 데크로 나갔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바닷바람을 가슴 가득 들이마셨어요. 짭짤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며 울었어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다녀올게요.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야 약속 지키러 가요. 백고동이 길게 울렸어요. 배가 천천히 부두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항이 점점 멀어졌어요. 순자는 난간을 잡고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어머니도 누군가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순자로서 살아갑니다. 그 결의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68회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순자의 인생이라는 이름의 항해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마법 카드는 영원히 만료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에게 너무 많이 헌신하다. 자신을 잃어버린 여성이 잔혹한 현실을 계기로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건 당연하다. 분명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친절이 일방적인 희생이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 같은 건
사실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지도 몰라요. 순자 씨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머니이기 전에, 할머니이기 전에 당신은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도 친절함에 기대어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없나요? 혹은 당신 자신이 미움받기 싫다는 마음에 억지로 웃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마음이 이제 한계라고 외치고 있다면 용기를 내서 그 자리를 떠나보세요. 순자 씨처럼 새로운 풍경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경험이나 이 이야기에 대한 감상을 꼭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도 마법 카드를 졸업했습니다라는 공감의 목소리나 이제부터 저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결의의 말씀 등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사연이 조금이나마 당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